요거는 집행 보조 절차라고 그래서 요거는 집행 보조 절차라서 역시 여러분이 이제 또 그냥 우리가 집행법 안 배우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곤혹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채무자 재산이 어디로 어떻게 있는지를 파악해야 뭘 해본다 안 해본다 그 다음 단계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게 하나의 급선무죠. 그러니까 이 집행에 수반되는 보조 절차로 그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어떤 이 채무자의 재산을 갖다가 좀 파악하기 위한 그런 제도 등을 3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명시해라. 즉 재산 목록 내도록 하는 이런 절차가 하나 있어요. 재산 밝혀라. 그래서 네 재산의 리스트를 내라. 그게 재산 명시 절차예요. 재산 목록 내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재산을 이제 조회하는 제도, 그런 금융기관 등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돈 안 갚은 것에 대해서 약간 명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압박을 가한다라고 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뭐 돈 안 갚는 사람이 불이행자 명부에 올라간다고 뭐 그렇게 압박을 받을까 어떨까 뭐 그런데 하여튼 실효성 있는지는 뭔지 몰라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응? 뭐 심지어 뭐 지금 최근에 뭐예요? 벌금조차도 그냥 하루에 5억씩 가서 그냥 깜방 가서 있겠다고 하는 판인데 뭐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든 말든 하여튼 뭐 이런 사건들이 곧잘 있긴 있네요. 보니까 이게 통계치를 내가 좀 전에 건데 상당히 13만 7천 뭐 13만 4 뭐 이런 건이 2009년이니까 뭐 요즘도 줄지는 않았으리라 보이는데 이렇게 좀 점차 늘어났네. 10만에서 한 13만 건. 채무 불이행자 명부는 한 6만 건 정도. 어느 정도 있네요. 그래도 이런 거라도 막 압박을 가하고 하는 뭐 이런 게 곧잘 있긴 있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압박을 가해서 좀 돈이 나오면 될 텐데 돈 막 있든 없든 막 5억 하루 5억이면 그건 진짜 50일만 사면 250일 그건 해볼 만한 건가? 일당 5억이니까 그냥 몸으로 때울 만한 것 같아. 일당 5억이니까. 다시 집행에 있어서 이제 집행할 재산을 갖다가 탐색하고 수색하고 뭔가 찾아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 보조 절차로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목록을 내라라는 재산 명시 절차, 그다음에 또 어떤 금융, 신용 이런 기관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를 작성해서 어떤 시구 이런 데다가 막 그걸 갖다가 등재해서 공개하는 뭐 이런 제도 등이 집행의 보조 절차로 있어요. 실제 처리 내역은 보니까 좀 과거 거이긴 한데 재산관계 명시 및 재산조회가 이게 같이 제도는 별개의 제도인데 연관된 제도이기 때문에 같이 통계가 잡혔는데 예컨대 13만 건 정도네요. 채무 불이행자 명부는 한 6만 뭐 이런 정도 등장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2006년 기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었네. 2006년에서 2009년 6만 8천이니까. 그럼 지금 또 뭐 사법연관 2013년, 12년 거 보면 더 늘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요거가 사람들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열받으니까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게 이렇게 증가하는 뭐 혹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볼 수는 있겠네요. 각주 여기 36면에 나오네. 조금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명부에 등재하는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감치나 형사처벌과 같은 직접적 제재와 함께 신용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재하는 간접적 수단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사람들이
불이행자 명부에 이렇게 올리는 이런 것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그렇다. 뭐 이런 거죠. 재산 명시는 재산 목록을 제출할 것을 법원에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재산 내역, 그 다음에 처분 상황을 적어가지고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해서 선서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그렇게 선서해서 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허위가 나오면 이제 제재로서 형사처벌까지 당하는 이런 식의 세팅을 해놓고 있죠. 신청 요건은 근데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냐면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 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 개시 단계의 그런 급의 서류를 갖추어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다. 관계되는 조문은 61조네요. 채권자의 신청이 필요하다.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된다. 다만 가집행 선고부는 이 가집행이 붙은 판결에 가집행 붙은 거 뭐 이런 건 이제 너무나 여러분이 당연히 어떤 판결문인지는 알겠지만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항소심, 상고심이 펼쳐질 상황이 추가로 있을 수 있으니까 다만 1심 판결에 대해서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붙여놓은 뭐 그런 상태에서 집행은 할 수 있는 거지만 1심 판결만 갖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에서 재산명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외하였다. 아직 확정된 최종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뭐 그래서 그런 제외했다라는 것만 하나 주의해서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 명시 명령을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도 채무자 보고 기본적으로 이게 재산 명시 신청은 그런 거잖아요.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거 다 까내보내라는 거니까 약간의 이 스트레스적 뭐 이런 걸 떠나서 자기 걸 공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데 그거 다 내비쳐라 라고 했을 때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채권자가 이것은 인정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무자한테 송달하는 거 등등 명령을 하면서 송달해줘서 그다음에 그게 따르지 않으면 감치 및 벌칙을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결정이 보내줘서 송달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송달의 방법 중에 교부 송달 다음에 우편 송달, 공시 송달 이런 세 가지 송달 방법이 크게 있고 교부에 있어서 보충이나 유치 이게 민사소송법에서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교부는 그 받을 사람한테 직접 건네줘야 되는데 보충은 그 자를 못 만났을 때 일정한 사리 변별력이 있는 친족한테 넘겨주는 이런 송달이고 유치 송달은 그 받을 사람 만났는데 거절하니까 거기에 그냥 놓고 와서 송달된 것처럼 하는 거. 이건 교부 송달의 보완적인 어떤 상황이니까 교부 송달급인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우편으로 송달하는 우편 송달이 있고 그게 또 만만치 않고 뭐 이랬을 때의 요건이 아닐 때 최종적으로 이제 공시 송달을 한다라는 게 민사소송법에서 배운 송달의 방법인데 여기서 명시 명령을 해서 보내는 것에서는 교부 송달급 단계까지만 되는 거고 우편 송달이나 공시 송달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일주 이내에 채무자는 이의를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의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결정으로 재산 명시 명령을 취소해야 된다. 해서 채무자의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어떤 그런 자기 재산을 노출함에 대해서의 어떤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이해관계를 맞춰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네요. 하나 이거는 뭐 집행법 자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이 시험적인 수험적인 것에서 하나 문제가 됐던 게
재산명시 명령을 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시효 중단 사유로서 어떻게 취급할 거냐가 있는데 최고 정도의 효력은 주고 있다. 그럼 최고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효의 문제를 잡아놓고 6개월 이내인가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민법 뭐 168조 이하 뭐 그런 상황에서 168조 1호는 재판상 청구 등을 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재산 명시 명령은 재판상 청구 자체 소재기 같은 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취급할 거냐니까 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 정도 174조에 민법 174조에 최고 정도의 효력은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168조 2호에 의해서 인정되는 압류, 가압류까지 효력도 인정되지 않고 해서 174조에 규정된 절차가 이제 속행되지 않는 한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 판례다 해서 쭉 설명했는데 소멸시효가 일단 잡아놨지만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일단은 잡아놓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그냥 시효 중단이 완결돼서 다시 뭐 10년의 시효가 흘러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6개월 이내에 뭔가 잡아놓은 거를 일단 다시 이제 보완하는 차원에서 확실히 소송 같은 걸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 가압류 소송 뭐 이런 것을 내서 확실히 시효를 갖다가 중단시켜야 된다. 뭐 이런 판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실전적으로 재산명시 명령만 갖고는 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여기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보고 재산명시 명령을 받으면 이제 기일을 정해서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일을 열어서 이제 그날 오게 해서 재산 목록을 진실하다라는 것을 선서하게 한다 라는 것이죠. 재산 목록상의 내용이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선서시킨다. 다만 그 뒤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거짓이면 제재를 받으니까 형사처벌까지 받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일단 냈는데 추후에 뭔가 고칠 수 있게 안 해주면 너무 이렇게 심하게 되니까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래서 재산 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는 이미 제출한 재산 목록을 정정할 수 있는 제도를 처음에는 없었는데 2002년도에 있어서 집행법이 두었다. 2002년도가 첫 시간에 한번 말했듯이 기존 민사소송법 속에 집행법이 있다가 분리돼서 독립돼서 소송법과 집행법으로 나뉜 민사소송법에서도 이때 대대적인 개정이라고는 하지만 새로운 제정에 가까운 그 연도예요. 2002년도가. 그런 상황에서 민사소송법은 용어의 순화와 한자 같은 거를 가급적 안 쓰는 이런 식의 개정이었기 때문에 민법과 달리 민사소송법은 한글 한자 없는 법전 굳이 의미 있게 구별해야 될 때 가로로 한자 넣어주는 정도고 일반적으로는 한글로 쓴 그 새로운 제정급의 그 연도예요. 민사소송법, 이 민사절차법에서는 2002년도가 그런 거고 집행법은 아까 말한 대로 2004년인가 5년 한 번, 그 다음에 2011년 뭐 개별 규정이 한두 번씩 바뀌고 그런 건데 구민사집행법 단계에서 즉 종래 민사소송법 단계에서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이 제정됐다. 의 그 연도가 2002년도예요. 그 다음에 가로 6번에 보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감치 및 벌칙. 원래는 형사벌만 있었는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있었는데 감치라고 해서 완벽한 형사처벌의 뭐 징역, 금고 이런 건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사법적인 이런 처벌로서 감치. 결국은 가둬두는 거예요. 가두어 두는 건데 그런 제도를 추가로 두었어요. 그래서
감치제도를 역시 2002년도에 신설했다. 이런 설명이 나오네요. 즉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기일에 명시해서 선서하도록 한 기일에 안 오고 또는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 20일 이내에서 감치하도록 했으니까 감치한 상황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잘 따르겠다라고 하면 석방하도록 했다. 약간 간접 강제로 압박을 가하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형사처벌이라는 게 뭐 어찌됐든 일반 이 사법 질서적인 처벌보다는 전과로서 이 어떤 규정상은 더 심한 이런 것이니까 과도기적인 중간으로 감치라는 것을 설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간접강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집행 절차상의 어떤 사법적인 질서의 위반이 곧바로 형사범죄로 되는 그런 특이 상황도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재산명시 제도 설명을 끝마치고요. 실제 양식 같은 걸 일반 교과서에는 없는데 뭐 내가 여러분 이제 실무 나가야 되니까 뭐 실무 나가면 컴퓨터상이나 어디 책자에서 뭐 볼 수는 있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쓰는 거네요. 그래서 신청을 하네요. 신청 취지가 채무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 이거네요. 그다음에 그 요건이 집행 개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서 갖출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춰놔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판결 정본 같은 거 붙여서 이제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한다라는 거죠.